예. 잠시 후에 김문수 아웃 1만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김문수 아웃 1만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은 우리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님, 그리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성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노조 민태호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노조 김상윤 서울 경기 북부 건설지부 청년위원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진보당 노동자당 대표 김창연입니다. 먼저 정혜경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김문수 아웃 1만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인사청문회 김문수 낙마시키겠다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예, 비정규직 노동자 진보당 정혜경 의원입니다. 진보당 노동자당과 제가 함께 김문수 임명 반대 1만 노동자 의견 개진 운동 및 설문조사에 8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 동안 총 1만 374명의 노동자가 참가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와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동자들은 김문수 후보에 대한 분노를 여과 없이 쏟아냈습니다. 특히 절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1만 374명의 노동자들은 각각 자신이 느끼는 김문수 후보자 임명 반대의 이유를 자신의 삶, 노동자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호소하셨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노동자들은 김문수 후보를 최악의 반노동 망언으로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1만 374명 중 3,970명의 노동자가 이에 항의하며 김문수 후보자는 본인의 머리부터 세탁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불법 파업엔 손배가 특효약도 3,804명이 응답해 김문수 후보의 노조 혐오 발언에 대한 분노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자살특공대, 노조업소 감동, 양해동 열사 분신 방조, 허위 기사 공유 등이 심각한 망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반노동 망언과 함께 노동자들은 김문수 후보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답했습니다. 첫 번째, 노동혐오 발언, 노동에 대한 철학이 없는 사람입니다. 노조가 없어 감동이라고 하는데 김문수, 윤석열 없는 대한민국이 감동이다. 노동자가 있고 당신이 있는 것이다. 재벌 우두머리를 빼고 다 노동자다. 노동자를 짓밟겠다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을 다 짓밟겠다고 하는 뜻이다. 집도 혼자 짓고 전기, 배관, 택배, 배달 혼자서 다 해결해 보고 사세요. 두 번째, 윤석열 정부의 노동계약에 물불 안 가릴 사람입니다. 윤석열의 허수아비 꼭두각시다. 반노동 구구 윤석열의 앞잡이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노동자를 사망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노동계와 대화가 불가능하고 갈등을 키울 사람입니다. 노동자가 없으면 노동부 장관도 필요 없다. 노동자 세금으로 장관하지 마라. 입은 생각과 자신의 수준을 드러냅니다. 노동자를 품으실 만한 입은 없어 보이십니다. 노동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다른 분의 자리를 뺏지 말아주세요. 네 번째, 극우 행보와 망언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윤석열과 손잡고 일본으로 가라. 김 후보자의 망언에 무덤에서 유관령이 놀래서 일어나겠다. 친일 앞잡이가 민족에게 더 지독했다. 김문수 후보가 딱 그 짝이다.
5번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할 후보입니다. 노동자들은 지금 김문수 후보의 노동약자 운운하는 말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이것은 김문수 후보의 기회주의적인 삶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은 김문수 후보를 권력에 빌붙은 변절자라고 칭하며 얍삽한 기회주의자, 영웅심리와 군중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처세술, 변절과 배신, 밀정과 같은 삶이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과거 권위적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망언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나 노동자 누구누군데 나 몰라? 노동부 장관이나 돼서 노동자 못 알아보면 근무 태만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 김문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김문수 후보자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똑똑히 지켜봐 주십시오. 진보당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안고 김문수를 꼭 낙마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위원장 민태호고요. 학교 급식실에 조리 실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가 노동부 장관 후보자라니요. 불법 파업의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다. 노동자들은 손해배상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사용자의 대표인 전경련 회장도 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에 이런 반노동 발언을 서슴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에 친일파, 친일부역자들이 더 악랄한 독립운동 탄압을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반노동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김문수 장관이 노동부 장관이 된다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노동부가 노동자를 때려잡는 전경련의 대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승진 승급이 평생 불가능한 무기계약직 17만 명, 그리고 사용자를 사용자라 부르지 못하는 용역 파견직 약 20만 명이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을 처우를 개선해야 될 이 마당에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이 된다면 비정규직 차별은 더욱더 벌어질 것이고 학교 급식실의 결혼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욱 고통에 빠질 것입니다. 임금 오르고 노동시간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임금 장시간 노동국가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해관계가 갈리고 시간제가, 기간제가 정규직에게 차별받는 현장을 실습하면서 학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 교육의 현장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희망을 꺾고 싶지 않습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가 장관이 되는 것을 끝까지 막고 투쟁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건설노조 건설노동자 김상윤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받을 것이 아니라 국가폭력으로 피해받은 건설노동자들에게 속고대죄하고 최근 고발당한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에서도 노동권 보호에 책무를 지닌 국가기관은
노동조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작년 억울하게 돌아가신 건설노조 조합원 양해동 열사에 대한 조선일보의 허위 보도를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SNS에 인용해 건설노조 탄압과 혐오 선동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건설 현장의 적폐와 부조리는 이런 방구 없이 양해동 열사가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는지 생각하기보단 양해동 열사를 건폭으로 표현하고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에만 몰두한 반노동, 반인권 인사입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기에 앞서 양해동 열사의 유족께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운동 경력을 팔아 경사노위 위원장까지 했다면 그것에 만족하고 이제 그만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 청년들이 이번 인사에 분노하고 있음을 윤석열, 김문수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은 톡톡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비스연맹 부위원장 이성규입니다. 1만 명이 김문수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1만 명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촛불 집회 때 2016년 100만 명이 모였던 그것은 5,500만 중에 100만 명만 모인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의 뜻이었습니다. 1만 명의 숫자는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정혜경 의원의 질의로 김문수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날 것을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아마도 임명을 강행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온 노동자의 뜻을 거스르는 노동자에 대한 전쟁 선포가 될 것입니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 방송법 개정 거부한 데 이어서 이번 김문수 임명은 연타석 뻘짓 만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윤석열 퇴진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당과 정혜경 의원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수백만 노동자의 눈으로 오늘 청문회를 뚫어지게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김문수 아웃 1만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2023년도 결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고 2025년도 예산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23년도, 24년도에 있었던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의 후폭풍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당장이라도 예산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리고 예산은 25년도에 확실하게 복원이 되어야 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촉구를 하고자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자회견은 이혜민 의원님과 제가 순서대로 배포해드린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학기술의 종사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오던 과학기술계와 현장 연구자들이 카르텔로 모욕당하고 전례 없는 R&D 예산 폭거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사과 한마디 없이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늘리겠다며 말장난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곧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됩니다. 하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앞섭니다. 과기부가 발표한 R&D 예산 역대 최대라는 휘황찬란한 미사 여구 속에 담긴 내용은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R&D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직접 약속했던 2022년도부터 26년 중기 재정 운영 계획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R&D 예산의 무분별한 삭감으로 14개 세부 사업에서 중단 과제가 발생했고 11,958개 과제가 협약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해당 과제들은 협약서상 연구비가 약 3조 9천억 원이었으나 정작 예산에 반영된 연구비는 약 2조 7천억 원, 29.2% 수준이나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연구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국회와 각위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연구 현장 긴급 수혈을 위한 R&D 추경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져야 할 학생들이 연구비가 줄어 해외로 떠나겠다고 합니다. 해외 대학의 교수직을 뿌리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신진 연구자는 연구비가 없다고 합니다. 청년 연구자들이 하루 10시간 이상 연구실에서 연구를 해도 일상생활을 꾸려가기 어려운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과학기술계의 성장 사다리가 완전히 끊기고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뿌리가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습니다. 허황된 말로만 치장되어 윤석열 대통령이 간택한 사업에만 예산이 투입되는 잘못된 R&D 예산 복원으로는 무너져버린 과학기술계를 복원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R&D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무책임하고 무도하고 폭력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져온 과학기술계와 연구 현장이 더 이상 고통받아서는 안 됩니다. 네,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촉구합니다. 첫째, R&D 추경을 통해 뿌리까지 말라가는 과기계의 긴급 자금을 수혈해야 합니다. 둘째, 내년도 R&D 예산 이유 없이 삭감된 R&D 계속 과제들에 대한 원상 복원은 물론 2022년 발표된 중기 재정계획 이상의 R&D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셋째, 글로벌 R&D 등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루어진 무분별한 예산 증액을 재검토하고 현장 중심 예산 복원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넷째, 국가 총 지출의 5% 이상을 R&D 예산에 투입하는 R&D 예산 목표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R&D 투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특단의 이공계 인재 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모두 의대로만 진학하는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일상생활을 영위할 돈조차 주지 못하도록 설계되고 있는 스타이펜드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주거, 교육, 일자리, 창업, 산업으로 연결되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카이스트에서만 올해 자퇴생이 47명에 달합니다. 혁신성장의 상징인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은 줄줄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6월 기준 전문 및 과학 분야 비자발적 실직자가 36,000명, 전년 동월 대비 6,420명, 21.7%나 급증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헌신해온 연구자들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욕당하고 연구의 길을 포기하는 연포자가 되는 대한민국에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내실 있는 R&D 예산이 국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다시 한번 R&D 예산의 제대로 된 복원과 함께 R&D 정책의 전면 전환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 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종군입니다. 두 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께서 묻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의 가슴 속에는 어느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이 확정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기도 9월 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잇따른 친일 행적으로 국민의 분노가 큽니다. 더욱이 다음 달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해 퇴임을 앞둔 총리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어떤 방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혹시 퇴임하는 기시다 총리를 위로하기 위해 선물을 준비한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보면 한일 군사협력을 못 받거나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양보를 하지 않을지 두려울 정도입니다. 최근 독립영웅들의 흉상처럼 독도 조형물들이 소리 없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화자찬하는 한일 협력 강화의 대가가 독도는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도도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입니까?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말하는 독립기념관장에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대통령실 참모까지 고위공직자 모두 친일 인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일본에 내일은 또 무엇을 내줄지 국민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국민께서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당신의 가슴 속에는 어느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친일 인사를 중용하고 독도를 지우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민께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께서는 친일 인사들에 둘러싸인 대통령이 대일 굴욕 외교로 나라의 얼과 정신을 무너뜨리는 것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국회는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더 이상 오물폭탄 인사를 국회로 보내지 마십시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양대 노총 등 노동계의 90%가 김문수 후보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91%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도 부정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첫 번째 대화 파트너는 노동자입니다. 절대다수 노동자로부터 최소한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고용노부 장관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마음을 대변해 막말을 할 인사를 뽑았습니까? 인사청문회는 극우 유튜버를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국회는 쓰레기 처리장이 아닙니다. 더 이상 오물폭탄 인사를 국회로 보내지 마십시오. 국무위원으로서 최소한의 자질이라도 갖춘 후보를 보내십시오. 대통령이 애를 낳아서 키울 줄 알아야지 개를 안고 다니는 것이 어떻게 행복일 수 있냐라며 대한민국 청년 세대를 비난한 함량미달 극우 유튜버를 기어이 국무위원으로 만들겠다고 자꾸 고집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국민과 싸우고 민심과 싸워서 이긴 정권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고집과 불통으로는 국정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인사 판단이 틀렸으면 수정하고 반성하고 개선하면 될 일이지 자격도 없는 후보를 계속 밀어붙여서는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전환 막는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 중단에 대한 기자회견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갑 박지혜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전력계통에 여력이 없다는 핑계로 사상 초유의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 중단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력망 여건을 이유로 강원, 경북, 제주, 그리고 신안, 군산 등 호남 일부 지역에 대해서 이미 이와 같은 조치가 시행 중이고요. 9월부터는 호남의 나머지 지역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넘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신규 허가 중단 조치는 재생에너지 접속 차단 조치와 다름이 없으며 이미 대폭 후퇴한 2030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마저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아닌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오늘 저희는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이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를 간과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으고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과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 비상위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참여하신 의원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가나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정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위성곤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진욱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허성무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원래 기자회견 모두 발언으로 참석하시려고 했던 김성환 의원님께서 어려우시고요. 저희 이제 모두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산자위를 대표해서 저희 김정호 의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김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의 역주행이 어디까지 가는 건지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제주와 전남북, 강원 지역에 전력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생에너지 발전 허가를 2032년까지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간 6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고 한 것이 대국민 기만이고 탄소 중립을 포기하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재생에너지는 탄소 중립의 핵심입니다. 미래 경쟁력의 기반입니다. 이미 아리백이 글로벌 스탠드가 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8%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내에는 재생에너지가 부족해서 공장을 증설할 수 없다며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던 태양광은 이미 중국에 밀려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력망이 부족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주도 초자도 인근에 18조 원이 투자되는 3기가와트 규모의 추자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로 사업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기후위기 변화 대응과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시켜도 모자랄 판에 세계적 추세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력망 특별법 제정에 협력하고 노후 원전 소명 연장을 즉각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와 같은 유연성 자원을 확보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탄소 중립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자연은 인간의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수용하고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 의원 모임 비상 대표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소영 의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후행동 의원 모임 비상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소영 의원입니다. 오래전부터 예고한 기후 지옥이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은 정말 더웠고 내년 여름은 더 길고 더 더울 것이며 그 다음의 여름은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기후 지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 기후 지옥을 막는 행동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송배전망 등의 개통설비 부족을 이유로 호남과 제주 지역에 신규 재생에너지 허가를 2031년 12월까지 전면 불허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제정신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쌀이 없으면 밥을 안 먹습니까? 학교가 부족하면 아이들의 교육을 포기합니까? 개통망 부족으로 인한 재생에너지의 여러 어려움은 벌써 오래전부터,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주문들이 있어 왔는데도 그런 노력들을 방기하다가 앞으로 7년 4개월 동안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내놓는 정부가 과연 제대로 된 정부인지 묻고 싶습니다. 호남과 제주 지역은 바람과 태양이 다른 지역보다 더 좋아서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확대에 가장 핵심적인 지역,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호남과 제주 지역에서 7년 4개월 동안 신규 재생에너지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 포기하고 탄소 중립 정책을 포기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탄소 중립 포기하고 국민 안전 이렇게 내다 버릴 거면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권을 내려놓으십시오. 탄소 중립은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먹거리를 위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발언 한 명 더 청해 듣고요.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발언은 이번 조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그 발전 사업자들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분인데요. 광주 동구 남구 갑의 정진욱 의원님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자 광주 동남갑 출신 정진욱입니다. 기후위기보다 더 지독한 것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 능력이 없는 위기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무려 7년 3개월 동안 앞으로 호남과 제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새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전력 개통망 포화를 들고 있지만 저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 그리고 온전 중심의 발전을 지속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햇빛연금 그리고 바람연금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또는 새로운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돈을 받으면서 인구가 새로 늘고 지역이 소멸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근거를
시말리겠다는, 근본적으로 없애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책략이라고 봅니다. 7년 3개월입니다. 7년 3개월 동안 한 지역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면 한국의 알리백 정책이든 기후위기를 벗어나 탄소 중립 시대로 가는 정책이든 에너지 전환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한전은 개통 통제 유예 기간을 연장할 정책적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적했다시피 이런 전력 개통망의 포화는 오래전부터 예상됐던 것입니다. 정책의 실패를 국민의 피해로 돌리는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광주에서는 더구나 전력 포화 상태가 7.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끼어서 발전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지역 간의 갈등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예 기간을 올 연말까지로 늘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32년 이전에 전력망 포화를 이유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막는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폐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엉망입니다. 대통령이 워낙에 무능해서 정말 대한민국 어디가 엉망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전환 막는 호남, 제주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 중단을 전면 철회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이 폭염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8월의 열대야에는 최장 연속 최다일수 기록을 세우고 처서를 지나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의 일만이 아닙니다. 세계 평균 기온은 15개월째 월별 최고 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인 지구온도 1.5도 상승까지 5년은 남았다고 생각해 왔지만 사실 이미 그 선을 넘어버렸다는 분석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찜통처럼 더워진 지구는 일시적인 기상이변이 아닙니다. 인류가 지난 250년간 벌여온 경제활동과 산업화가 불러온 지구 환경의 항구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동시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한시라도 빠르게 보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차대한 시점에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올 9월부터 호남, 제주 지역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전면 불허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력개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 아래 지난 5월 30일 산업부가 발표한 개통포화 해소 대책의 내용은 앞으로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면 불허하겠다는 재생에너지 말살 정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국혁신당 서방진 의원입니다. 신안, 군산, 동해안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신규 발전사업 허가가 막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인 9월부터는 전라남북도,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로 확대됩니다. 앞으로 7년 4개월간 호남과 제주에서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할 생각을 말라는 소리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작스러운 통보에 세계 최대인 3기가와트 규모로 준비 중이던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소부터 광주 시민들이 십시일반 참여하여 마을 학교 옥상에 올리려던 시민 햇빛 발전소까지 모두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호남과 제주가 어떤 곳입니까?
대한민국 태양광 발전량의 42%를 도맡아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의 중추 지역입니다. 일조량, 통량 등 재생에너지 발전 여건이 우수하기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수립할 때마다 호남과 제주에 큰 몫을 할당해 왔습니다. 이 지역에 앞으로 7년 반 동안 재생에너지 개발을 금지한다면 이것이 지역만의 문제로 그칠 리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에너지 전환과 미래 산업 경쟁력을 포기하는 결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고작 9%에 불과한 OECD 꼴찌 국가입니다. 매년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에서 기후 악당 국가로 꼽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로 재생에너지 보급은 더 늦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지금도 재생에너지가 태부족이라 기업들이 국내에선 아리백 기준을 못 맞춘다며 너도 나도 해외로 공장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여도 부족한데 송전선로가 없어 재생에너지 보급을 막겠다니 어디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이자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국회의원 권양엽입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것이 불가피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하지만 전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5월 말 정부는 개통관리 변전소를 추로 제어 3%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6월 이후 실제로는 호남 지역 전체가 개통관리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직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출력 제어가 발생한 적이 없는 지역까지도 장래 출력 제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일괄 허가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와 같이 아직 변전소 용량이 한참 남은 지역에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일찌감치 차단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최소한의 조치라고 믿겠습니까? 또 정부는 개통 여유가 있는 지역으로 재생에너지를 유도하겠다면서 실제로는 어떠한 경제적인 인센티브나 유인책도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남과 제주에서 막힌 물량만큼 다른 지역에서 보급하기 위한 대안을 적시에 설득력 있게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올해 스스로 약속한 연 6기가와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도 공수표로 만들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전력 개통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은 결국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현재의 재래식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를 유지한 채로 물리적인 송전만 용량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정부가 송전망 지어질 때까지만 재생에너지 보급을 막고 시간을 벌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훗날 우리 앞에 돌아올 충격은 극복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울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은 2030년을 넘어 2050년 그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답은 전력 시스템의 대전환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따라 현재 중앙집중형 전력망 체계에서 발생하는 송전만 부담을 지산지속,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스마트한 분산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 앞으로 증가할 전력 수요를 가급적이면 재생에너지 생산지 인근으로 유도함으로써 송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개통 유용선 자원을 확대함으로써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개통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ESS는 전력 개통에 공급이 넘치는 시기에 전력을 저장하고 부족한 시기에 방출함으로써 더 많은 재생에너지가 연결되더라도 개통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ESS와 같은 유연성 자원의 체계적인 보급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을 중단하지 않고도 재생에너지의 개통 수용성을 높일 여지가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다가올 전력망 문제를 풀어낼 해법은 결국 이러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스마트한 전력망으로의 전환, 일명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이라는 담대한 구상과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류는 기후위기라는 역사상 전례 없는 시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문제 또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례 없는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 맡겨진 책임과 역할을 재생에너지 허가 중단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 개통망으로 전환하기 위한 담대한 결단과 과감한 투자, 그리고 전력시장 제도 개선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예, 정진욱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연명과 참석으로 함께한 모든 의원들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대한민국이 지구가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선두에 서기를 바라며 윤석열 정부의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 중단 조치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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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중단 없는 전력개통 포화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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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력개통 패러다임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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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 비상, 이상입니다. 네,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는 얼차려 사건과 관련해서 설문 폐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군 당국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생명이 벼랑 끝에 내몰렸는데 안심하라는 말만 반복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의료 붕괴 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욱이 붕괴 위기의 의료 현장을 버텨온 간호 인력마저 의료 현장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의료 대란의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의료 마비가 중앙보훈병원 등 국가 기관 의료까지 번진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마저 사흘 뒤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책 없이 의료 대란의 고통과 정책 실패의 책임을 현장 노동자들에게 전가해온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윤석열 정부는 움직일 줄 모릅니다. 의료 붕괴가 목전인데 필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공허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병원을 떠나는데 무슨 수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입니까? 박민수 차관의 말처럼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 이런 말입니까? 하나만한 말만 되풀이한다고 사태가 해결되겠습니까?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결자 해지해야 할 시간입니다. 대통령의 아집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벌써 7개월째입니다. 장기간의 의료 공백 속에 코로나19마저 확산되고 있는데 남은 의료진들은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국민도 현장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고집만 부리는 대통령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집을 내려놓고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네, 다음입니다. 순직 해병 사건은 수사 외압으로 덮고 얼차려 사건은 설문 폐기로 덮는 은폐 정권입니다. 군이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설문 결과를 은폐하고 답변지를 전량 폐기했다고 합니다. 순직 해병 사건부터 얼차려 사건까지 군에서 사고만 나면 덮고 숨기기에 바쁜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규탄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육군 12사단은 지난 5월 훈련병 사망 사건 사흘 뒤 기수 전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도 핵심 내용을 은폐했다고 합니다. 얼차려와 관련한 훈련병 답변을 모두 삭제한 채 결과를 보고하고 답변지 원본은 아예 파기해버린 것입니다. 답변 삭제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답변지 폐기는 신상 노출 우려가 있어서라고 하지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답변을 삭제할 거면 애초에 설문은 왜 한 것입니까? 답변지를 보존하면서 신상도 보호하는 게 당연한 상식입니다. 이런 엉터리 해명은 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만 키울 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훈련병들의 생생한 증언이 담긴 답변지를 왜 폐기한단 말입니까? 가혹행위와 인권 침해 진상을 규명할 기초자료를 서둘러 폐기한 건 명백한 사건 은폐 시도입니다. 순직해병 사건 등 연이은 사망사고로 군에 대한 국민 불신이 깊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신뢰를 회복하기는커녕 수사 외압과 사건 은폐로 불신만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군이 나라를 제대로 지킬 리도 만무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군은 이제라도 사건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내놓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안양 만안구 출신 강덕구 의원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수수 명품백은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하다. 그런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김 여사가 대통령실을 통해 정부 정책 사업에 개입한 정황이 매우 짙습니다. 환경부가 작년부터 진행해온 소위 바이바이 플라스틱 사업이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작별하자, 바이바이 플라스틱. 이런 뜻의 플라스틱 줄이기 환경부 공식 캠페인입니다. 이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지시하거나 제안한 사업이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환경부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환경부에서 대통령실 담당 비서관실과 협의해서 환경이 날 계기로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을 기획하였고 이에 따라 출범식에 여사가 참석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습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이 환경부 자체 사업이 아닌 대통령실과 함께 기획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또 해당 캠페인 포스터와 상징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강아지 도와는 평소 환경 문제와 동물 복지 등에 관심이 많은 여사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전문 작가의 재능 기부를 통해 제작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캠페인 포스터 디자인까지 김 여사 측이 만들었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이 사업 전체에 김 여사가 깊이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김 여사는 작년 6월 5일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출범식 전 2022년 11월 14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 운동 창시자인 멜라티 이사벨 위진 자매를 만났습니다. 환경부 캠페인 명칭도 바이바이 플라스틱입니다. 김 여사가 다른 나라 시민단체 운동을 한국 정부의 캠페인으로 도입토록 한 것인지 아닌지라는 의구심이 갖게 하는 그런 정황입니다. 포스터에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영문 문구와 함께 개의 도안이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 개는 김 여사의 반려견 소위 세로미와 닮았습니다. 영부인의 반려견이 정부 공식 캠페인의 상징물이 됐다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라면 모를까 국정 사유화로 국민이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사업에는 2023년 6월 5일 출범식 행사에 9,660만 원, 그리고 15편가량의 TV 광고 및 유튜브 영상 제작에 약 1억 8,870만 원 등 총 2억 8천만 원 가량의 국가 예산이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국비 예산을 들인 정부 사업에 개입했는데도 검찰은 명품백 수수가 직무 연관성이 없어서 무혐의라고 합니다. 김 여사가 얼마든지 대통령실을 통해 국정에 개입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국정에 개입한 일이 발생했는데도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처사가 됩니다. 엄중히 요구합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여사의 국정 개입 현황을 반영한 명품백 범죄 혐의를 재검증해 반드시 기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 바이바이 캠페인이 범국민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네 분이실 거죠? 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백승아입니다. 지금부터 서울 15개 대학 2024학년도 대학별 고사 선행 출제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에는 황정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책임연구원님, 황정호 책임연구원님, 네네, 김용섭 선임연구원님, 나성훈 신소영 공동대표님, 최수일 수학교육혁신센터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대학 입시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은 점점 더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공교육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의 본질을 해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현재의 입시 제도를 지켜보며 더 이상 문제를 지켜볼 수 없다는 생각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별 고사에서 서울 소재 15개 대학 중 9개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26문항이나 출제했습니다. 2014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준수를 요구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위반 대학이 나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학교 수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결국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와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교육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교육부와 정부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사교육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은 27조 원으로 3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하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사교육의 증가가 우리 사회의 교육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통한 평등한 기회 제공이라는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준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점검해 주십시오.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행정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해 주십시오. 국회는 사교육 문제를 지속해서 감시하며 관련 법안의 개정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공교육이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학생들이 과도한 사교육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신소영 대표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성아 국회의원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오늘 서울 소재 15개 대학의 2024학년도 대학별고사 자연계열 수학 문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의 2024학년도 대학별 고사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사교육 걱정은 2012년부터 대학별 고사 문항 분석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과정 출제가 만연해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2014년에는 대학 입학 전형인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준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법을 위반할 시 대학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과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대학별 고사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4학년도 대학별 고사에서는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 소재 15개 대학의 자연계열 대학별 고사 수학 문항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대상 문제는 서울 소재 15개 대학에서 지난 3월 말에 발표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 수록된 대학별 고사 문제 중 총 188개의 자연계열 수학 문항입니다. 문항 분석에는 14명의 중고등학교 수학 교사와 2명의 교육과정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4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 10일간 해당 문제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서울 소재 15개 대학의 자연계열 문항, 수학 문항에서 9개 대학은 동국대학,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인데 이 9개 대학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문제 수로는 총 188개 문제 중 13.38%에 해당하는 26개 문제였습니다.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육과정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 총 15개에 달합니다. 그 뒤를 이어 대학과정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그리고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출제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대학별 고사 출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학별 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학 출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17일에는 대학별 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안내, 적용 교과목 및 교육과정 안내, 각 교과별 교육과정 위반 사례 소개와 함께 대학별 고사 출제 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2024학년도 대학별 고사 관련 사전 연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고사 출제와 관련하여 사전 연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2024학년도 대학별 고사 9개 대학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이 26문항이나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교육부의 대학별 고사 출제 관련 연수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연수 과정을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 연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대학별 고사 출제 전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별 고사 문항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학별 고사 문항 출제 후에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자체 영향평가 실시를 통한 점검, 각 대학에서 작성한 선행학습 영향보고서를 토대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내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서의 분석 및 점검,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위반 대학을 선정하고 시정조치 사안을 포함하여 교육부에서는 매년 대학별 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로 그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매년 교육과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대학은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사교육 걱정이 2023학년도 서울 15개 대학의 자연계열 수학 문항을 분석한 결과 총 66개의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교육부가 같은 해 실시한 분석에서는 58개 대학의 2067개 문항 중 6개만이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분석 결과 위반 대학으로 결정된 대학의 수는 현저히 적었습니다. 두 기관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제가 매년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 수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사교육 없이는 대학 진학이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교육기관에서 대학별 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남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서울 15개 대학은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에 전체 모집 인원의 약 12%를 논술 및 구술고사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대학별 고사가 사교육을 유발하고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정부는 줄곧 폐지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이번 분석을 통해 해당 전역의 영향력이 여전함과 동시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준수라는 최소한의 원칙마저 해체되는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교육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대학별 고사에서 교육과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5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대학별 고사 출제 전 출제 담당자 연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대학별 고사 출제 담당자들이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연수의 횟수와 시간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하고 교육과정 위반 사례를 담은 자료집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어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대학별 고사의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최종 심의 의결하는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에 교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선행교육규제법에 따라 구성된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대학별 고사 출제 과목에 해당하는 교과별 전문가의 참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수를 늘리고 교과별 전문가를 보충하여 대학별 고사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하여 교육과정 위반 대학으로 결정된 경우 행정조치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선행교육규제법의 행정처분 세부 기준에 따르면 총 입학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모집 정지 조치를 한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10% 범위 이상으로 늘려 처분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교육과정을 위반한 대학에 대해서는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은 대학의 입시 전형이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우수한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학별 고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도 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차 위반 시 최대 5점 감점, 2차 위반 시 사업비 10% 삭감 및 최대 15점 감점, 3차 위반 시 다음 연도 지원 사업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2번 위반까지 재정 사업비를 받는 기회를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2번 연속 위반 시 지원 사업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강력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대학별 고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에 시민사회, 시도교육청, 현장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학별 고사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시민단체,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는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교육과정 평가원에 한정되어 있어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현장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이들의 문제 제기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분석 내용과 병합하여서 심의하는 구조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승하 국회의원실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교육부가 위에 언급한 5가지 대책을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2024학년도 대학별 고사에 출제된 문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대학에 엄정한 행정처분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학년도 대학별 고사는 선행교육 규제법을 준수한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출제 전, 중, 후 모든 단계를 엄정하게 관리 감독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이라는 정부의 약속이 학교 교육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백승하 국회의원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정부가 대입과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8월 26일 국회의원 백승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민주당 농해수위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건 사실 쌀값이 17만 원 중반대로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정부의 정책이 뒷북 행정이고 가격이 하락하고 난 이후에 땜질 처방을 계속하고 있어서 앞으로 신고 가격이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한테 사실 쌀값 하락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와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농해수위 의원님들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제 좌측부터 우리 삼선의 송옥주 의원님 모셨습니다. 재선의 이모섭 의원님 모셨습니다. 제주도의 문대림 의원님 모셨습니다. 재선의 주철현 의원님 모셨습니다. 재선의 윤준평 의원님 오셨습니다. 문금주 의원님 오셨습니다. 임미애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병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순서대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공공비축계획 재수립 및 추가 시장 격리를 촉구한다. 지난 8월 15일 기준 쌀값은 80kg 기준 17만 7,740원으로 윤석열 정권의 쌀값 20만 원 보장 약속은 허언이 된 지 오래다. 특히
지난해 수학기였던 2023년 10월 5일 기준 쌀값 21만 7,552원 대비 무려 18.3%나 감소하면서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지난해 쌀값 폭락 시 선제적 생산 조정, 사후적 시장 의무 격리를 제도화하려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쌀값 20만 원 보장을 외쳤던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쌀값 20만 원 보장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사과는커녕 오히려 내놓는 대책마다 국민과 농민을 기망하고 있다. 실제 어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쌀값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쌀 5만 톤을 추가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농민이 요구하는 추가 시장 격리 규모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쌀값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없다. 특히 정부가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닌 내년도 식량 원조용 예산을 미리 끌어와 쓰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근본적인 쌀값 안정 대책이 아닌 아랫돌 빼서 윗돌 귀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며 아직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예산 심의권마저 침해하는 형태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공공비축 매입을 골자로 하는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국무회의에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공공비축 매입 물량은 2024년산 40만 톤과 2023년산 5만 톤 등 총 45만 톤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공공비축 물량으로 발표한 2023년산 쌀 5만 톤은 지난 6월 21일 농식품부와 국민의힘 등 민, 당, 정 협의회에서 쌀값 안정대책 일환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힌 15만 톤 중 일부인 5만 톤과 동일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권이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따른 공공비축 매입에 있어 23년도산 구곡 5만 톤은 은근슬쩍 끼워넣는 국민 기망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그동안 공공비축 매입 시 전년도산을 매입한 경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공공비축 매입 시 일반적으로 농가에게 물량을 배정해서 매입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의 이번 공공비축 계획은 총 45만 톤 중 5만 톤이니 23년도산 농협 매입 물량으로 바뀌면서 2024년도 신곡에 대한 농가 물량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우롱한 것과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눈속임과 꼼수로 수립된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대해 국민과 농민들께 즉시 사과하고 쌀값 안정에 필요한 규모의 추가 시장 격리와 2024년도 공공비축계획을 다시 수립해 발표해야 한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내일 진행될 예정인 농림법안 소위에서 쌀값 정상화, 농민 생존권 보장, 식량안보 대비 등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히 처리해야 할 양곡관리법에 대해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닌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바라는 국민과 농민을 외면하며 농업 포기, 농민 말살 정부임을 스스로 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끝까지 농심을 지키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2024년 8월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기구 위원장, 이원택 간사,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임미애, 이모선, 주철현 위원 일동. 이상입니다. 네, 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입니다. 참다 못한 의료 노동자들의 파업, 의료 대공황의 원인 제공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십시오. 보건의료노조가 90% 이상 찬성으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6개월 이상 의료 공백 사태를 버텨온 노동자들의 절박함이 담긴 결정을 존중합니다. 현장의 상황은 처참합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을 온 힘을 다해 채워온 간호사들이 도리어 불법 의료 행위로 몰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 경영 약화로 임금 체불이 이어지고 병동 폐쇄와 통합으로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의료 분쟁으로 환자들과 의료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무책임 속에 방치되어 국가 의료 시스템 전체가 급속도로 유발하며 환자와 의료 노동자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되어도 의료 대란, 응급실 마비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안일한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의료 정상화부터 해결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검찰총장도 못한 일, 수심위가 감당하겠나. 이원석 검찰총장은 끝까지 비겁합니다. 법 앞에 성역도, 특혜도, 예외도 없다고 호기롭게 지를 때는 검찰총장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이 책임지고 비뚤어진 수사를 바로 잡아야 할 순간까지 수사심의위원회 뒤로 숨어버립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출근길에 수심위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을 것이다. 수심위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존중하지 않을 수심위는 구성할 이유도 없을 테니까요. 그에 앞서 이 총장은 왜 자신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심이라는 외피가 필요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300만 원짜리 디올백 수수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 수사 결과가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봐도 별 문제가 없다는 정당성을 부여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수심위는 구성 중이지만 수심위의 심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검찰청이 지난 23일 수심위 회부 결정을 알리면서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하게 이루어졌으면 수사팀을 치하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면 될 텐데 굳이 수심위에 회부하는 이유가 뭔가요? 검찰총장의 저런 메시지가 수심위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10년 전 검찰은 김학의 동영상을 보고도 김학의가 아니라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BBK 수사팀은 이명박 당시 후보의 혐의를 씻어주고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표창을 받은 적도 있죠.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결론도 부끄러운 검찰로 박제될 겁니다. 거기에 이원석이라는 이름도 남을 겁니다. 국민들께서는 다 아시는데 검찰만 모릅니다. 검찰이 진실의 눈을 감으니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시위를 하려면 경찰 수고비를 내라. 이 천박하고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입니까? 오늘 아침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그야말로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른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운운하면서 시위하는 국민들에게 경찰의 수고가 많으니 대가를 지불하라고 한 것입니다. 말이 나온 배경부터가 기가 막힙니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오직 재벌과 초고소득 부자들만을 겨냥하여 강행해온 묻지마 부자 감세로 나라 재정이 거덜난 작금의 상황은 모른 척하면서 이제 와서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며 제기한 안입니다. 수익자 부담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꼬박꼬박 땀 흘려 일한 만큼 성실하게 세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금을 갖고 헌법에 명시된 대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과 정부의 엄중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조차 모두 나 몰라라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입니까? 집회를 하려면 돈을 내라니, 아니 그런 이유라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도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위해서도 언론 출판의 자유를 위해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위해서도 심지어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도 사사건건 꼬박꼬박 국가의 사례비라도 내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십시오. 이게 무슨 술 먹다 농담하는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무려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회에서 공식 발언으로 나온 얘기이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대로 보도자료로 배포까지 된 말들입니다. 이념과 정책을 떠나 최소한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대한 기본 상식은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를 구성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일반 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마저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발상입니다. 국정 운영에 자신이 없다면 괜히 M1 우리 죄 없는 국민들이랑 그만 괴롭히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설마 이 천박하기 짝이 없고 어처구니 없는 망언이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통된 생각은 아니겠지요? 제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즉각 이 몰상식한 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철회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변인 김연주입니다. 괴담 정치 종식해야 합니다. 야당이 이제는 독도마저 괴담 선동의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병상에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을 즉각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안국역, 잠실역 등 서울 지하철 일부 역사와 전쟁 기념관에 설치되어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이 그 근거라 합니다. 일부 노후화된 시설물의 교체 과정을 놓고 독도 지우기라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대표나 민주당에게는 독도가 지운다고 지워지는 존재인 것입니까? 우리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는 일관되고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독도는 우리 한반도 지도에서 언제나 활용점정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마음속에 아로 새겨져 있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설사 누군가 지도에서 독도를 패싱한다 하더라도 더 뚜렷이 더 명징하게 자리 잡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믿음에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광우병, 사드 배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와 연관된 선전 선동도 모자라 이제는 독도를 지우려 한다는 괴담을 퍼뜨리는 의도는 대체 무엇입니까? 조형물 재설치로 잠시 보이지 않는다고 지워지는 것으로 여길 만큼 민주당은 독도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당장 그 마음부터 지우시기 바랍니다. 이 대표님, 괴담 선동으로 병상 정치에 골몰하기보다는 빨리 퇴원할 수 있도록 회복에 전념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대북송금 사건에 관한 국민의힘 오늘자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입니다. 북한 대남 공작원 리 호남의 행적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민주당은 북한의 대변인입니까? 이화영의 유죄는 곧 이재명 대표의 유죄라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뒤집어 보려는 민주당의 노력이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6월 선고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1심 판결에서 2019년 7월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열린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의 대남 공작원 리 호남에게 70만 달러가 불법적으로 지급된 것을 사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70만 달러는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로 불법적으로 지급된 300만 달러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어제 리 호남은 당시 행사 공식 초청 명단에 없었다면서 법원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결한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법원이 60여 차례의 공판 기일에 걸쳐 핵심 증인들의 증언, 변호인의 반대 신문, 피고인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의 주장까지 직접 듣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내린 판단을 어떻게든 부정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출신 공작원 리 호남의 행적을 민주당은 어떻게 법원보다 더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북한의 대남 공작원 리 호남의 동선을 속속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민주당은 북한의 대변인입니까? 뜬금없이 이 시점에 북한 공작원이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를 정확히 안다는 듯이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논평을 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들께 이화영의 유죄는 곧 이재명 대표의 유죄라던 말을
상기시켜줄 뿐입니다. 민주당의 최우선순위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이 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 시급한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재판은 법원이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는 이 대표의 변호인들이 할 일입니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당대표 방탄이 아니라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26일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입니다. 먼저 방금 전에 있었던 방송문화진흥회 그 이사 승인 취소 인용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반칙과 불법으로 점철된 MBC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법원이 윤석열 정권의 MBC 장악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오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필 규정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권 인사만으로 구성된 2인 방통위가 갖는 위법성, 부실하고 졸속적인 이사 선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습니다. 박문진 이사회는 MBC의 원활한 운영과 공익성을 담보하는 최상위 지배구조입니다. 그러나 2인 방통위는 기습적으로 함량 미달의 인사들을 임명했습니다. 방송 장악에 눈이 멀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기 위해 벌인 쿠데타입니다. 오늘 법원은 방송 장악을 위해 윤석열 정권이 벌인 탈법에 제동을 걸고 공영방송의 가치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국회 청문회와 현장 검증에서 부실한 답변과 억지 논리, 자료 제출 거부로 일관했지만 그 위법성과 절차적 하자는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반칙과 불법으로 점철된 MBC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인 방송 장악에 맞서 언론 자유를 지켜내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한동훈 대표가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종래의 주장을 다 엎어버리고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하는 그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님, 결국 제3자 특검법은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였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정 급하면 자기들이 대법원장 특검으로 독소 조항을 빼서 기존 법안을 철회하고 새로 발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강변하고 나섰습니다. 이 무슨 무책임한 모습입니까? 순직 해병 특검을 국민께 약속한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 본인입니다. 대국민 약속이 장난입니까? 본인이 국민께 약속을 해놓고 이제와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겠다니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의지를 가지고 있기는 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고 여당 대표마저 국민과 약속을 해놓고 장난치듯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다를 줄 알았더니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당대표에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시간이 부족합니까? 그동안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결국 제3자 특검법은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였단 말입니까? 여야 대표회담을 생중계하자는 열의만큼 순직해병 특검의 열의가 있다면 진작 특검법을 발의하고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발의에 동참할 의원 수를 구하지 못할 만큼 힘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용산에 미움받을까 봐 특검법을 발의할 용기가 없는 것입니까? 한동훈 대표는 순직 해병의 한을 풀어줄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국민을 기다리시게 하지 말고 순직 해병 특검 법안을 발의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종군입니다. 두 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 묻습니다. 독도지우기가 아니라면 독도 조형물을 왜 철거했고 왜 7일 인사들을 중용합니까? 대통령실은 있지도 않은 독도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저희를 묻고 싶다고 강변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도둑이 재발절인가 봅니다. 그렇다면 최근 전쟁기념관이나 서울시 지하철 역사의 독도 주역물이 잇따라 철거된 이유가 우연에 우연히 겹친 결과라는 말입니까? 거짓말도 정도껏 하십시오. 전쟁기념관은 조형물이 노후해서 철거했다고 하지만 재설치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혼잡에 대한 대책이라고 변명했지만 실제로는 혼잡도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은이 혼잡이니 다 핑계에 불과해 보입니다. 더욱이 대통령실이 득달같이 야당 논평에 저희 운운하며 발끈하고 나선 것도 더욱 수상합니다. 그렇다면 군 정신교재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현하고 독도 방어훈련을 비공개 실시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도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도 조형물 철거를 독도 지우기로 보는 이유는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독도 지우기의 증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독도를 지우려고 한 시도들은 무엇으로 설명할 셈입니까? 온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과 국가관을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심을 해소하는 길은 쉽고 간명합니다. 친일 인사들을 즉시 퇴출시키고 군 정신교재 등 기존의 독도 기술을 다시 복원하십시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어제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쌀값과 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밝혔습니다. 농업계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대단히 부실한 발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쌀 80kg 가격을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확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이후 9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공공비축 시행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결정 때문에 농가에서 매입해야 할 24년도 산 대신 23년도 산 쌀을 공공비축 물량으로 매입하겠다고 합니다. 농가의 판매 물량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한우 수급 안정화 방안 역시
미흡합니다. 현재 한우 농가는 지속적인 생산비 상승으로 비유구는 마리당 140만 원 선, 송아지는 120만 원 선의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우 농가의 대책 마련 요구에도 윤석열 정부는 사료값 일부 인하와 사료 구매 자금 상환 기간 1년 연장 등 일부만 생색내듯이 수용했을 뿐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께 필요한 것은 하는 신용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책입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 능력이 안 되거든 농민들의 요구부터 수용하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